제사장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일. 아, 정말 다시 짐을 메고 나아간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파티 다음 날 아침 매그가 한숨을 쉬었다. 연휴가 끝났고 일주일간의 즐거운 휴식은 그녀가 원래 좋아하지 않던 일상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계속되면 좋겠어. 얼마나 재미있을까? 존은 하품하며 투덜거렸다. 그랬다면 이렇게 즐겁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소소한 저녁 파티에 꽃다발 받고 마차 타고 돌아오고 책 읽고 쉬고 그런 건 너무 좋잖아.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기분이 들어. 그런 삶을 사는 소녀들이 늘 부러워. 매그는 두 벌의 낡은 드레스 중 덜 낡은 걸 고르며 말했다.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걸 탓하지 말자. 우리 짐을 어깨에 메고 마미처럼 씩씩하게 가자. 난 숙모가 진짜 바다 위의 노인 같아. 그래도 불평 없이 모시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겠지. 아니면 너무 가벼워져서 신경도 안 쓰일 거야. 그 말에 존은 다시 기분이 좋아졌지만 매그는 여전히 밝아지지 않았다. 그녀의 짐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이넷을 돌보는 일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 매그는 평소처럼 머리를 곱게 만지거나 파란 리본을 고르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예쁘게 차려봤자 뭐해. 날 보는 건 그 버릇없는 꼬마들 뿐인데. 아무도 내가 예쁜지 관심도 없어. 매그는 서랍을 쾅 닫으며 투덜거렸다. 난 이렇게 평생 일만 하다 늙고 못생겨지고 심술궂은 여자가 되겠지. 다들 멋지게 사는데 난 못 그러는 거 정말 불공평해. 그렇게 매그는 상처받은 얼굴로 식탁에 내려왔고 아침 식사 자리는 전반적으로 썰렁했다. 다들 뾰로통했고 투덜대는 분위기였다. 베스는 두통으로 소파에 누워 고양이들과 함께 위로를 받으려 했고 에이미는 공부를 안 해온 데다 고무신을 못 찾아서 짜증이 났고 존은 휘파람을 불며 시끄럽게 준비 중이었다. 엄마는 급히 편지를 맞춰야 했고 해나는 늦게 자서 기분이 안 좋았다. 세상에 이렇게 까칠한 가족도 없을걸. 존은 잉크병을 엎지르고 신발끈을 2개 다 끊고 모자 위에 앉는 참사를 겪은 후 폭발했다. 가장 까칠한 사람은 바로 너야. 에이미는 눈물로 칠판을 적시며 반박했다. 베스, 이 끔찍한 고양이들 지하실에 안 데려가면 내가 다 물에 빠뜨릴 거야. 매그는 등을 타고 올라붙은 새끼 고양이를 때려하며 외쳤다. 존은 웃고 매그는 소리 지르고 베스는 달래고 에이미는 92가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서 울었다. 얘들아, 제발. 단 1분만이라도 조용히 좀 해줘. 이 편지를 오전 우편에 꼭 보내야 하거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엄마는 편지의 3번째 문장을 또 지우며 외쳤다. 그 순간 해나가 말도 없이 들어와. 뜨거운 과일 파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갔다. 이 파이들은 아이들이 손난로라고 부를 만큼 추운 아침엔 소중한 간식이었다. 해나는 아무리 바쁘고 짜증이 나도 파이를 빼먹지 않았다. 그 먼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점심이기도 했다. 베스, 고양이랑 잘 쉬고 두통 낫길 바래. 잘 다녀오세요, 마미. 오늘 아침 우리 상태 완전 엉망이지만 돌아올 땐 천사처럼 들어올게요. 가자, 매그. 존은 이렇게 외치며 씩씩하게 출발했다. 길을 돌아서기 전 아이들은 꼭 뒤를 돌아본다. 창가에 선 엄마가 항상 손을 흔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따뜻한 인사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엄마 얼굴은 마치 햇살처럼 마음을 비춰주었다. 마미가 손키스 대신 주먹을 흔드셨더라도 우린 마땅히 받아야 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애들은 없을 거야. 존은 차가운 눈길과 찬바람을 맞으며 반성했다. 그런 말 좀 무섭잖아. 매그는 수녀처럼 얼굴을 감춘 채 대답했다. 나는 딱 맞는 단어가 좋아. 의미가 분명한 단어. 존은 모자를 손에 붙잡고 바람을 버텼다. 난 못된 아이도 불쌍한 애도 아니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넌 그냥 사치에 익숙해진 슬픈 숙녀일 뿐이야. 기다려봐. 내가 돈 벌면 너한텐 마차도 아이스크림도 꽃다발도 하이힐도 빨간 머리 소년도 다 줄게.
조, 정말 너란 애는. 매그는 웃음을 터뜨렸고 덕분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래, 내가 이래서 다행이지. 나까지 우울하면 우린 아주 심각했을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을 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 우리 퇴근할 땐 꼭 명랑하게 집에 들어가자. 응. 두 자매는 따뜻한 과일 파이를 손에 쥔 채 각자의 길로 향했다. 추운 날씨와 힘든 일상, 만족되지 못한 젊은 날의 갈망 속에서도 각자 밝은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버지가 재산을 잃게 된 건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때 맏딸 둘은 자신들도 무언가 보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부모는 에너지, 근면, 자립심은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허락했고 두 소녀는 기꺼운 마음으로 일터에 나섰다. 매그는 부잣집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매그에게 가난은 유독 더 쓰게 느껴졌다. 그녀는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고운 옷, 멋진 친구들, 즐거운 인생을 꿈꾸었다. 킹 가족 집에서 일하면서 매그는 매일 눈부신 드레스를 보았고 아이들의 언니들이 다니는 무도회와 오페라, 썰매 파티 이야기도 들었다. 그 모든 것들이 매그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매그는 아직 자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몰랐다. 조는 숙모 마치 부인의 말동무로 일하게 되었다. 숙모는 다리를 다쳐 항상 곁에 누군가 필요했고 예전 어려웠을 때 아이들 중 하나를 입양하고 싶어 했지만 마치 부부가 거절하면서 언짢아져 있던 상태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로 숙모 유산은 물 건너갔다고 수군댔지만 마치 가족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 딸들은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이야.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함께 있어야 행복해. 숙모는 한동안 마치 가족과 말을 끊었지만 어느 날 조를 우연히 만나 그녀의 유쾌한 얼굴과 거침없는 말투의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조를 자신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나섰고 조는 마뜩잖았지만 마땅한 일이 없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끔은 큰 싸움도 있었고 조가 도저히 못 참겠다며 집으로 와버린 적도 있었지만 숙모는 늘 화를 금방 풀고는 정중히 다시 불러들였다. 사실 조는 그 독특한 성격의 숙모를 꽤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가 진짜 좋아했던 건 따로 있었다. 바로 고인이 된 마치 아저씨가 남긴 커다란 도서관. 먼지 낀 책들과 책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흉상들, 편안한 의자들과 지구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책들. 그 방은 조에겐 작은 천국이었다. 숙모가 낮잠을 자거나 손님과 얘기할 때면 조는 재빨리 도서관에 숨어들어 시, 소설, 역사, 여행기, 그림책을 탐독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늘 좋은 부분에 도달할 즈음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김없이 울렸다. 조세핀, 조세핀. 그러면 조는 책을 내려놓고 실타래를 감거나 푸드를 씻기거나 지루하기 짝이 없는 벨섬의 에세이를 읽어야 했다. 조는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그녀는 마음대로 읽고 뛰고 말을 타고 싶은 욕망에 늘 안달이었고 성격은 불같고 말은 날카로웠으며 늘 사고를 몰고 다녔다. 하지만 숙모 집에서의 수련은 그런 조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 비록 매일같이 조세핀 이 울려 퍼졌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 덕분에 조는 충분히 행복했다. 베스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몇 번 시도했지만 힘들어했고 결국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부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나고 엄마가 부상병을 돕느라 바빠진 뒤에도 베스는 혼자서 묵묵히 공부를 이어갔다. 그녀는 집안일을 좋아했고 해나와 함께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걸 자연스레 도왔다. 보상은 오직 사랑받는 것이면 충분했다. 베스의 세상은 조용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상상 속 친구들과 인형들, 그리고 온종일 부지런히 손이 움직였다. 아직도 인형을 아끼는 그녀는 6개나 되는 낡은 인형들을
매일 아침 정성껏 안고 일으켜 세우고 옷도 입혀주었다. 다른 자매들이 실증 내며 넘겨준 인형들, 팔다리가 없고 얼굴이 벗겨졌고 눈도 없던 그 아이들을 베스는 병원처럼 돌보았다. 바늘을 찌르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 없었다.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안아주고 노래도 불러줬다. 가장 심하게 망가진 인형 하나는 조가 쓰던 것이었다. 너덜너덜해져 헝겊자루에 던져져 있었던 걸 베스가 다시 데려와 돌보았다. 머리가 없어 작은 모자를 씌우고 팔다리가 없어 담요로 싸고 베스의 침대 한쪽을 내주었다. 베스는 이 인형에게 꽃을 가져다 주고 책을 읽어주고 바깥바람을 쐬게 하려고 외투 안에 숨겨 산책도 시켰고 잠들기 전엔 꼭 뺨에 입맞춤하며 속삭였다. 잘 자, 내 사랑스러운 아기. 베스도 고민이 없던 건 아니었다. 천사 같은 아이지만 사람인 이상 슬픔도 느꼈다. 그녀의 슬픔 중 하나는 좋은 피아노가 없다는 것이었다.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 열심히 배우고 싶어 했고 낡고 음이 틀어진 피아노로도 하루 종일 연습했다. 어떤 날엔 조용히 건반에 눈물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 다짐했다. 언젠가 꼭 좋은 음악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세상엔 이런 베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 늘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누군가 필요할 때 다가와 주는 이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다가 사라진 후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느끼게 되는 존재들이다. 에이미에게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내 코 라고 말했을 것이다. 어릴 적 조가 실수로 석탄통에 빠뜨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자신의 코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사실 평범하고 작은 코였지만 에이미는 날렵한 그리스 조각 같은 코를 원했다. 그래서 멋진 코를 직접 그리며 위안을 삼았다. 자매들이 그녀를 작은 라파엘이라 부를 정도로 에이미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꽃을 따라 그리거나 요정과 장면을 그려내는 일이 즐거웠고 수학을 해야 할 칠판에 동물들을 그려넣는 습관도 있었다. 수업은 어찌어찌 따라갔고 말투와 태도가 예뻐 친구들에게 인기 많았으며 프랑스어도 단어 셋 중 둘은 틀리지 않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부자였던 시절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묘한 우아함을 풍기기도 했다. 에이미는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고 그 덕에 약간의 허영심과 이기심이 자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고민은 사촌의 헌옷을 입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플로렌스의 어머니는 옷 센스가 없었고 에이미는 빨간 모자, 이상한 옷, 맞지 않는 앞치마를 입고 자주 창피해했다. 이번 겨울엔 특히 더 그랬다. 노란 별무늬가 박힌 보라색 드레스는 그녀의 눈에는 도저히 참기 힘들 만큼 괴로웠다. 그래도 난 말리아처럼 말 안 들었다고. 엄마가 옷단을 올려서 무릎까지 드러나게 만들진 않잖아. 그걸 생각하면 이 촌스런 드레스도 감수할 수 있어. 에이미는 매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매들끼리는 이렇게 각자의 짐을 짊어진 채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갔다. 그날 저녁 자매들은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누구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 너무 우울한 하루였어. 뭐든 좀 들어보자. 매그가 말했다. 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숙모랑 있었던 일 좀 웃겨. 벨섬의 글을 읽는 척하다가 졸고 계시길래 몰래 웨이크필드 목사를 꺼내 읽었지. 그러다 실수로 웃음을 터뜨려 숙모가 깼고 숙모는 대체 무슨 바보 같은 책이냐면서 읽어보라 했고 결국 끝까지 다 읽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숙모도 재미있어 하셨지? 매그가 물었다. 겉으론 아닌 척 하셨지만 내가 나간 뒤엔 책에 푹 빠져 계시더라니까. 다음은 매그의 차례였다. 오늘 킹 집에 갔는데 무거운 분위기였어. 그 집 큰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쫓겨났대. 아이들도 울고 엄마는 흐느끼고. 그걸 보는데 난 참 다행이다 싶었어. 우리 오빠가 그런 일 저지를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에이미는 학교에서 겪은 수치심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 수지가 선생님을 풍자한 그림을 그리다 들켜 교실 앞에 반 시간 동안 서 있었던 사건. 그 고통 상상도 못해. 빨간 카넬리안 반지 하나론 절대 위로가 안 될걸. 마지막으로 베스가 말했다. 오늘 해나 심부름으로 생선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로런스 씨가 아주 큰 생선을 가난한 여인에게 건네주시는 걸 봤어. 그분이 이거나 가져가서 요리하세요 하시는데 그 여인이 생선을 껴안고 가면서 천국에서도 로런스 씨 잠자리가 편하길 하더라. 모두가 웃으며 따뜻한 기분이 되자 엄마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군복을 만들다 한 노인을 만났고 그는 아들 넷 중 둘은 전사, 하나는 포로, 마지막은 병원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나갈 수 없으니 내 아들들을 내어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나는 남편 하나만 보냈으면서 너무 힘들어했구나 하고 깨달았고 그 노인에게 따뜻한 옷과 돈,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야기를 마치며 조가 말했다. 또 하나만 더 해줘요. 근데 너무 교훈적이진 않게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옛날 옛적에 네 자매가 있었단다.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자매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작은 불평들이 모여 얼마나 많은 걸 잊게 만드는지, 감사함을 잊을 때 그 행복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얘들아, 앞으로 불평하려 할 때는 너희 축복을 생각하렴. TINKOB CHILLEN 이 말을 기억하렴. 자매들은 웃으며 끄덕였다. 그 밤 베스의 작은 인형 병원도 조의 마음속 소망도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해졌다.